2년 전의 전세 가격보다 지금 전세 가격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하반기로 갈수록. 네.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지수로만 보면 전세 가격이 2021년도가 가장 높았어요. 근데 개별 주택을 저희가 보면 전세 보증금의 절대 가격이 가장 높았던 건 2022년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문제가 이어질 수 있을까? DSR을 건드리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지금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전체의 금융구조가 얼마나 더 취약해지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집가 하락폭은 더 커질 겁니다. 네, 앞에서 역전세난 얘기도 조금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전세 사기 문제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그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이제 피해자한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 분들한테 뭐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골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특별법 실효성이랄까요?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좀 급했으니까 네. 빨리 통과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임차인들이 원하는 건 나의 전 재산인, 네. 거기다 심지어 거기는 대출도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보증금을 쉽게 말해서 임차인 분들이 원하신 건 그걸 이제 온전하게 보전해달라 네. 이런 걸 원하셨는데 이 특별법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네. 일단 임차인들 분들 입장에서는 이 특별법이 완전히 뭐 문제를 해결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국회 입장에서는 일단은 좀 시기가 중요했고 그렇죠. 또 그 빨리 쫓겨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또 뭐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뭐 미추홀구를 위한 대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 지역의 피해가 가장 또 컸다 보니까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미추홀구 외에 뭐 전국적으로 계속 사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매월 전세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2년 전 가격보다 어떻게 네.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매월이나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전세 가격은 매월하고 변동의 의미가 없고 2년 전보다 지금은 어떤데 네. 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세 가격이 뭐 하락률이 좀 둔화되고 있고 이렇게 오른다고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지금 2년 전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네. 2년 전의 전세 가격보다 지금 전세 가격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하반기로 갈수록. 네. 그러면은 일단 역전세 문제가 네, 커지고요. 그렇죠. 역전세로 가면은 깡통전세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에 미치는 그리고 그런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전세 보증금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임대인분들이 온전하게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떨어졌을 때 돌려줄 게 되게 힘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격차가 커질수록 네. 사실은 문제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다주택자분들이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많을수록 사실은 이게 디레버리지 현상인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네. 더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지수로만 보면 전세 가격이 2021년도가 가장 높았어요. 그러면 올해가 하락폭이 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개별 주택을 저희가 보면 전세 보증금의 절대 가격이 가장 높았던 건 2022년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 내년 하반기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전문가분들이 지수만 보고 올해 하반기, 뭐 내년 상반기만 넘어가면 좋아질 수 있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니에요. 2024년까지 갈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전세 가격이 그때보다 의미 있게 오르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겠죠. 네. 그런데 그러기엔 쉽지 않다. 왜? 입주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2024년까지는 역전세 문제라든가 전세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단 전세 사기 문제가 빌라랑 오피스텔 위주로 좀 있었는데 이게 아파트까지 번질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아파트도 평균적으로 보면 2021년도에 계약된 전세금 중에서 40% 정도가 지금 역전세 문제에 노출돼 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계약건 중에는요, 거의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이제 문제가 네.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역전세 문제를 또 고려할 때는 퍼센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절대 가격이요. 그렇잖아요. 전세 가격 10%밖에 안 빠졌어.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20억짜리가 10%가 빠지면 2억이잖아요. 네. 20% 빠지면 4억이고
절대 규모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절대 금액을 돌려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퍼센트지를 돌려주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절대 금액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럼 그 절대 금액을 따졌을 때도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절대 금액 자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퍼센트에 상관없이 일단 떨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쵸. 큰 폭일 것이다. 절대 가격이 크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전세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원희룡 장관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전세 제도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런 얘기를 살짝 하셨었거든요. 네. 전세 제도 폐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이제 제도라는 게 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규정하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법이나 정책이나 이걸 통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도라는 용어를 쓸 텐데 네. 전세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네. 나온. 그래서 제도를 통해서 못 막는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겠는데 네. 부작용이 엄청 크고 못 막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된 전세 보증금만 해도 막 200조 원, 뭐 300조 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대신할 겁니까? 없애면. 네. 한국의 전세 제도를 없애기는 힘들다. 불가능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랫동안 정착된 그런 그렇죠. 그게 어쩌면 그런 이유는 전세제도라는 자체가 임차인들과 임대인들한테 서로 유리한 제도였다는 걸 반증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없앨 수 없는 거죠. 음. 인위적으로. 유독 이제는 그런 전세제도의 부작용만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언젠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없어질 수 없어요. 최근에 전세 가격 떨어지니까 전세 수요가 다시 조금 증가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안 없어져요. 기다렸다는 듯이 수요가 몰려들기 그쵸, 때문에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세 제도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만 뭐 편의상 전세 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갭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방안은 좀 먹힐까요? 저희가 규제를 할 때 네. 그러면 뭐 두 채를 규제합니까? 세 채를 규제합니까?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는 규제 자체는 저는 사실 시장에 도입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갭 투자도 마찬가지로 전세 제도가 있는 한 없을 수가 없어요. 전세를 내가 끼고 살아서 전세를 두고 있는 건데 그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걸 어떻게 없앱니까? 전세가 안 없어지면 갭 투자도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해결책을 좀 생각하냐면 임대인들의 의무를 좀 확대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이게 약간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신데 제가 보증금을 2억을 맡겨놨거든요. 맡겨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나갈 때 되면 2억 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나 돈 없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요 문제만 사실은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못 돌려줄 수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못 돌려줬을 때는 엄청난 이자를 부담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네. 되면 돌려줄 준비를 항상 할 거 아니에요. 네. 아니라면 일정 부분 금액을 예를 들어서 신탁해 놓는지 못 돌렸을 대비해서 임대인들이 보험을 좀 든다든지 네. 지금 임차인만 보험 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임대인들도 보험을 같이 들고 뭐 임대사업자는 이미 지금 보험을 들고 있긴 해요. 근데 개인 임대하시는 분들도 그걸 좀 범위를 확대해서 네. 그래서 그런 임대인들이 돈을 못 돌려줬을 걸 대비해서 돌려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채를 내가 갭 투자 해놨다. 그런데 100채를 내가 다 보증금 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면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려주면 되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방안을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런 걸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오랫동안 자연 발생해서 계속 유지됐던 이런 거래 형태인데 왜 그전에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았을까요? 전세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강남의 전세가요, 막 5, 6억씩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 전세가는 기본적으로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굳이 내가 준비 안 하고 돌려준다고 해서 아 그래? 나가. 그럼 나는 새 임차인에서 돌려주면 되니까. 왜냐면 새 임차인은 거기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높은 비싸거나. 전세 보증금을 네. 주니까 오히려 잘 됐다. 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게 과거의 경험이 유일하게 IMF 때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고 전제했고 당연히 전세금은 올라가니까 임대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세 보증금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야. 안 떨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하락폭이 예상보다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충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폭이 유례 없이 좀 크게 떨어진 제일 큰 이유가 뭐죠? 모든 자산 가격이나 거래 가격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2020년과 21년도에 뭐 전세 대출이라든가 뭐 저금리 이런 것들 합쳐주면서 너무 많이 올랐던 네. 이유 하나고 네. 또 하나 임대차 시장의 아주 특수한 상황은 뭐냐면 실수요와 실공급만 있습니다. 유통시장에서는 투자 수요와 투자 공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임대차 시장에서는 실수요와 실공급만 있을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아요.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 전세 두 채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실수요는 거의 고정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공급. 네. 실공급이 뭘까요? 입주 물량이요. 네. 특히 누적된 입주 물량이 또 중요해요. 왜? 부동산이란 재화는 쓰고 버리는 재화가 아니어서 계속 시장에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누적적인 입주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데 최근에 수도권에 7년 동안 18만 호 이상 입주가 됐습니다. 이거 네. 되게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이례적으로 많다는 말씀이시죠?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 즉 공급이 많으니까 바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고 누적 입주 물량 증가로 해서 공급이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근데 하락폭이 큰 거죠.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전세나 전세값 얘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워낙 21년, 22년에 계약된 것들이 많고 비싸게 계약된 것들이 많아서 이 문제가 이제 24년 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퍼센테이지가 중요하진 않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얼마나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전세 가격이요. 네. 전세 가격이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2022년도에 거래된 전세 가격보다 현재 전세 가격이 평균적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네. 20%가 하락한 상황이에요. 20%에서 30% 많게는. 네. 네. 그러면 10억짜리 그때 전세를 내가 보증금을 냈다면 지금 8억 수준이라는 네. 거죠. 8억, 7억 수준. 그러면 내년이나 올해 그만큼 이제 돌려줘야 될 겁니다. 네. 올해 하반기부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갭의 차이가. 근데 이게 30%인데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절대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맞습니다. 하셔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전세 가격이 높을수록 충격이 큰 거예요. 네. 아이러니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최근에 보면 특징적인 게 강남 집값이 많이 빠져요. 그것 때문에요. 전세 가격 하락폭이 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오히려. 워낙 비쌌으니까.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을 전세 보증금 받아서 30억짜리 집을 사놨어요. 근데 20억이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이 15억으로 떨어지면 5억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만치 않다. 심지어 내가 돈이 없으면. 그리고 네. DSR 규제 때문에 대출도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는 전세 반환 대출을 할 수 있게 대출을 열어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DSR 예외로. 이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죠. 좀 필요하다고는 보시나요? 아니, 이 DSR을 건드리면 네. 한국의 가계부채가 지금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러면 한국 전체의 금융구조가 얼마나 더 취약해지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만 문을 닫고 쑥닥쑥닥하고 하면 상관없는데 외국도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계속 우려하는 게 한국의 가계대출 많다, 뭐 GDP의 100%가 넘어서고 있다, 여러 가지 대출 합치면 리스크가 근데 거기다 대고 또 DSR을 풀어줘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길 네. 거예요. 그래서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 수 네. 있고 환율이 막 오르고 그걸 감당해 보면 일시적으로는 DSR 규제 풀어서 전세 보증금 돌려주고 그러면서 집값은 안 빠질 수 있어도 그런 우려 때문에 집값 하락폭은 더 커질 겁니다. 네. 신용위기 이런 네. 것 때문에. 자산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산시장 자체가요. 네. 그거를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고. 일시적으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드리는 거는 좀 그렇죠. 이게 뭐랄까 빈대 잡으려고 초과삼장관 태운다고.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 네. 결국 이번 하반기 그리고 길게는 내년 하반기까지도 집값은 이제 추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하락하는 기간에도 하락폭이 크면 다시 또 수요자들이 들어와서 또 네. 이렇게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건 양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떨어진 물건의 양. 네. 근데 최근에 수도권 집값이 좀 반등하면서 집주인들이 좀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아니면 호가를 올린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가 하락이 온다면 지금 빨리 그분들 다시 집 파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이 증가하면서 호가가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빨리 팔아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의 매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어요. 독특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매물은 줄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갖고 계시겠죠. 팔 이유가 그렇죠. 없으니까. 이제 안 팔고. 네. 아, 나 이제 안 팔래? 걷어들이는데 아니에요.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아는 거죠. 이게 계속되기 힘들다. 오히려 빨리 팔아야겠다. 그런데 팔리지 않을 겁니다. 가격을 올렸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줄다리기가 하면서 이제 시장이 몇 개월간 네. 이렇게 정체된 상황이 올 거예요. 거래는 또 안 되고. 네. 가격도 뭐 지수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결국에는 매물이 다시 호가를 낮추면서 매물이 증가한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수요자들이 또 들어와서 조금 또 그런데 실수요는 계속 줄어요. 처음에 이제 샀으니까 계속 줄죠. 가격이 더 떨어져야만 상승하는 수요가 들어올 겁니다. 네. 이 가격대 수요는 줄어요. 네. 이미 네. 여기 샀으니까. 네. 내려가야 이제 또 수요가 올라오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수요에 맞춘 실수요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계속. 네. 이렇게. 그래야 수요가 들어오니까. 네. 이게 실수요의 특징이에요. 근데 반면에 투자 수요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가격이 오를수록 증가해요. 투자 수요는 투자 수요는. 더 올 거라는 걸 보고 그렇죠. 들어오니까요. 그렇죠. 근데 투자 수요가 지금 시장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투자 수요가 붙어져서 가격을 더 올려줘야 되는데 시장에 지금 투자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집을 살 타이밍인지 그런 것들을 할 때 거래량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유주택자들이 집을 파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지표가 좀 될 수 있네요. 중요하죠. 매물의 양을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관심 있으신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조사하시면서 요즘 매물이 어때요? 많아요? 이런 것도 체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가격은 결국엔 그거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거지. 네. 수요만 가격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공급은 매물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물의 양인데 또 매물을 어느 가격에 내놓느냐. 이거를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에 관심 많은 브릿지 구독자분들께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여러분들 최근에 집값은 9년 동안 상승한 거고요. 최근에 가격 하락세는 약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이어진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애 동안 부동산을 얼마나 거래할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많이 해야 2번, 3번 정도 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주택자라고 하시면 지금 집을 사시면 10년 동안 이제 집을 안 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중하셔야 돼요. 뭐 주식처럼 단기간에 반등했다고 해서 마음 조급해하시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시장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화를 좀 주시하시면서 그런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회, 즉 7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이 또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 또 집값이 다시 회복하고 거래량 증가하니까 마음이 또 조급하시고 불안한 마음인데 그렇게 시장이 막 급변하게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근거들을 제가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근거들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급해 하시지 말라는 말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고요. 저 또 앞으로도 대표님이 분석해 주신 데이터들 또 네.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흐름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브릿지 지금까지 이광수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